디맨드라는 회사고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라는 것이 이제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식당에 가시고 뭐 공항에 가시고 이렇게 갔다 나오면 돌아서서 나올 때 이제 오늘 여기 별로야. 한마디로 평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왔을 때의 나의 경험이 어땠었느냐, 느낌이 오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그 느낌과 경험 때문에 여기 계속 올 수 있다, 안 올 수 있다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과 경험 이런 부분을 딴 말로 하면은 이제 여기가 내한테 주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서비스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 하고 하는 회사고요. 전 아까 설명 주실 때 제가 이제 뭐 행사부 이런 데 저는 원래는 와스노아이트라는 인사조직 경영 컨설팅하는 회사의 대표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게 잘 보입니까?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분야는 서비스 디자인인데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한 게 삼성전자. 그래서 정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히트 상품이 패밀리 허브 냉장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제 토픽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질문하셔도 되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약간 좀 거창한 얘기 먼저 들어가면은 이제 공공 분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은 저의 이제 약간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는 물론 인천시의 디자인 또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같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에 보면은 이제 공공 부분이 우리 공공 부문을 뭘 어떻게 잘하자 여기에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서비스 만들자 하고 우리 내부에 초점을 줬다면은 사실 이제 지금부터의 관심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이제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계 활동 자체를 뭔가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뭔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좀 인발브먼트라고 개입의 수준이 좀 깊어진 아마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공존 능력, 경쟁 능력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인 분도 있는데 저는 원래 전공을 심리학을 했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은 대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고 이쁘게 그리는 게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의 개념은 좀 그보다는 좀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데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디자인된 것과 디자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눠져. 디자인된 것이 뭐고 디자인되지 않은 것이 뭔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게 있어요. 의자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죠. 앉는다라고 하는 게 본업적 성격이 의자인데 이 앉는다라는 이 의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앉았을 때의 그 경험, 느낌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이런 의자에 우리가 앉으면 이게 주로 어디 있는 의자가 돼요? 이런 거거든요. 경찰서 취조실 같은 이런 의자에 앉으면 사람들의 경험 자체가 막 약간 이렇게 좀 무조건 위축되고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을 이런 의자는 뭐예요? 이런 거는 회사 사장님 의자 같잖아요, 그죠? 이런 의자에 초등학생이 앉으면 걔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와, 이러면서
이게 같은 하나의 이 본원적 성격을 의자라고 하는 이 성격을 놓고도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느낌은 다 달라진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항상 다 그런 겁니다. 서식지 하나를 놓고도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쓰는 사람의 느낌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디자인된 것과 디자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디자인된 건 뭐냐 이러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경험, 감성 이거를 고려해서 만들면은 그 디자인이 된 거다. 그거는 잘 디자인된 거다. 그런 게 고려되지 않으면은 디자인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우리가 시각 디자이너로 이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상당히 디자이너로서의 해야 될 역할은 크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든 간에 민원인이 오는데 사람이 여기 와서 뭘 느낄까? 이런 거 가지고 이걸 고려해서 뭔가를 설계하면은 그건 웰 디자인된 거다. 그냥 뭐 줄서 쉬어 이렇게 하면 그건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오늘 4개의 토픽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중간중간 한 10분, 10분씩 해서 재밌게 하다가 다른 토픽으로 그럴 테니까 저 아저씨가 오늘 뭐 사회적 자본 어려운 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제대로 나겠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사회적 자본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해외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죠. 이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엄청 올라가요. 요즘에 사실은요. 우리가 뭐 작년에 여러분들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찌 저렇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해결하고 그걸 또 민주적으로 풀고 사고도 없이 슉 한다. 이게 경이로운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미국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 일어났으면 진짜 폭동입니다. 사회 폭동 맞죠? 조그만한 건 해도 막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고 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자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가치를 결정해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유럽산 가구든지 뭐 제품이든지 뭐 그쪽에 있는 문화든지 이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가는 거죠. 맞죠?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거기는 좀 뭔가 좀 사회적 가치가 좀 높아 자본이.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나도 밸류가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자본이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사회적 자본인가 그걸 구성하는 요소가 그러면은 많은데요.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보면은 질서, 그 나라에는 사회적 자본이 있다면은 어떤 나라에 가면 막 도대체가 뭐를 기다리는 거, 안 기다리는 거, 도로를 건너는 거, 안 건너는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질서가 없잖아. 그럼 골치 아프다 그 나라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질서, 그 다음에 소통,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소통이 된다. 그럼 사회적 자본이 올라가면 거기서 하면 사람들이 아라고 알아듣고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가 금방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그 다음에 품격, 그러니까 질서, 소통, 신뢰, 품격 이런 것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저런 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높으면은 그 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인천이라고 생각해봐봐요. 인천은 질서라는 게 좋은 건가? 뭐 어쨌든 인천시하고 인천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잘 되나? 그 다음에 뭐 시장이든 뭐든 다 신뢰가 있나? 그리고 여기는 도대체 인천시라는 데는 사람의 가치를 되게 존중해주는 품격 있는 사회인가?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좋으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높다 이렇게 해주죠. 그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디자인이에요. 자, 이런 요소들을 하고 이게 추상적이죠, 그죠? 사회적 자본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는 거는 디자인이라는 요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수단적으로 이용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한테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은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죠.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럼 막 지나가는 사람, 안 지나가는 사람 막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그죠? 좀 한쪽으로 좀 쑤십시오. 뭐 이렇게 해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쩍걸라고 이래가지고 옆에 막 피해준다 막 아무리 피해주지 말고 좀 단정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해도 안 앉지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게 질서를 지키세요 이렇게 해봐야 될 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쓰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저도 관여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일인데 여름이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공공 쪽에서는 이게 여름에 전력 사용이 올라가서 막 이게 블랙아웃 되고 막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좀 아껴 쓰세요. 집에다 이렇게 하죠. 요즘 사람들 아껴 써야 안 써요. 그 얘기고 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에서 큰 거예요. 이게 이제 고지서인데 고지서를 디자인하는데 아무리 아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아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설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지서가요. 이제 아파트의 이 편지함에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디자인된 고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은 우리 집이 전기를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쓴다. 이게 이제 표시예요. 노란색은 그냥 조금 위험하다. 이게 초록색 그린은 아주 전기를 아주 알뜰하게 잘 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고지서 뽑으려고 딱 갔는데 쫙 있는데 여기는 그린이 있는 우리 집만 빨간색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너무 힘들어서 하지 않고도 이런 조건을 만들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향상시키는 디자인,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쪽에 또 연구도 한번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은 재래시장의 사용자 경험을 따져보면 가장 헤지테이션이 망설임이 생기는 게 신뢰에 관한 겁니다. 믿을 수 있나 저게 이제 이런 거죠. 좀 투박하게 좀 인간적인 냄새는 나는 믿을 수가 있나 이제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설계해버리는 거죠. 표시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추상적인데요. 하여튼 요 얘기만 가지고 할게요. 요 부분이요.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상당히 공을 들여서 했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디자인인데 마포구 염리동을 가면요. 마포구 염리동이 워낙 디자인 쪽으로는 많이 얘기돼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어떤 데냐면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산동네인데 재개발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재개발을 하자면 그게 결정돼서 재개발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죠. 이게 워낙 보상도 많고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막 길어집니다. 그게 몇 년 길어지면 그 마을은 어떻게 돼요? 아주 슬럼화가 돼요. 이 용리동이 대표적인 그 슬럼화가 되니까 그 마을에 살던 원주민들은 다 그냥 딱 붙여놓고 이제 다 딴 데로 이사 갔어요. 벌써 가보면 여기는 누가 사느냐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밑에 계층들이 막 몰려들어요. 외국인들이고 막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이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디자인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을이 그래서 이제 범죄가 많은 마을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여기가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디자인이 한동안 했던 게 범죄 예방 디자인 이런 거였어요. 우리 마을이 범죄 예방 디자인하면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범죄가 빈번한 마을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게 내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없고 이 마을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갖지도 못하고 그러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야, 여기는 내 마을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확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만든 게 이제 소금, 제가 처음에 만든 건 소금 등대였는데 소금 나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 일하러 가고요, 밤늦게 들어오기도 해요, 이 마을 사람. 근데 여기가 하나의 등대처럼 여기 마을 중턱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면은 커피도 마시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낮에 일하고 밤에 딱 보다가 좀 보면 아, 저기가 우리 마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성적 터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품격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나는 매일 잠재적인 범죄자 같이 취급받다가 이 동네가 말이야 이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을을 뭐 아끼십시오, 뭐 이런 말은 답이 없는 얘기고,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설계해 주는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난 또 뭐 이거는 제가 뭐 학교 디자인인데 이런 것도 학생들이요 좀 애들이 좀 뭔가 좀 학생의 사람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인데, 학교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조건들이 되게 애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이 느끼기에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남녀 학생들 같이 있는데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도 막 대강 섞여 있고 막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오면 이게 과연 뭐 이게 품위가 있는 건가 내가 이런 것이 그죠? 그리고 품위를 제출해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이라고 하는 데를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솔직히.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도시를 사회적 장을 놓고 인천을 가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뭘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천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다. 그러면은 질서, 소통,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뢰, 그다음에 품격, 그 추상적인 가치지만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 강의장 하나를 놓고 여기 강의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디그너티를 느낄 수 있도록 강의장을 만든다고 어떻게 될까? 이러면 되게 신경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제출해봤죠. 음료수 없죠. 그죠? 미안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픽 하나 넘어갔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일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동네로 갔다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을 잘할 때 일본의 경제는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일본 경제는 버블 경제 추락하면서 잃어버린 경제의 10년, 20년을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저는 하면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정신 차린 10년, 20년째다. 정신 차린 지 10년째 됐다. 정신 차린 지 20년째 됐다. 요즘에 일본 경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말씀드리느냐면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조건이 달라요. 이런 조건이 다른데, 일본은 제가 이미지를 따왔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걸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데, 일본에요. 우리나라 치면 코엑스 엑스포, 코엑스 있잖아요. 코엑스. 그 전시를 하는데 제가 그 옆에 호텔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떴는데 여자들이 이 캐리어 있잖아요. 가방 들고 다다다다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몇 시간째 그냥 깨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시를 가는데 정말로 진짜 이게 다다다다다다 이게 그냥 막 전차 막 가듯이 막 저저저저 이게 막 몇 시간째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랬더니만요, 여성 매거진 무슨 특별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여성 매거진 특별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 다다다다 온 사람들은 거기와 관련된 사람이고, 워낙 브로셔하고 상품들이 많아서 대개는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오면 돼요.
시간째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 가요. 그래서 여성 잡지 무슨 전시하면 그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수요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성 잡지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조금 조건은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본은 인구가 이제 1억 2천명 되니까 내수 시장이 있잖아요. 맞죠? 지네끼리 먹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있긴 해요. 그렇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수 시장이 있지만은 일본은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죠? 고기 잡는 사람, 그 다음에 고기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횟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생에 분업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재밌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평생 하는구나. 나는 이거 있는구나. 그냥 본론으로 얘기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요, 세상의 경제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경제가 하나는 공존의 경제라는 거고, 하나는 경쟁의 경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경제들은 뭐냐면은 공존의 경제. 얘는 고기 잡고, 나는 고기 이거 다듬고, 나는 고기 깨집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일본의 초밥집들의 목표가 뭐 같아요? 일본 많이 가보시고, 일본 초밥집의 목표는요,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이만치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하고 내 자식이 하고 누가 하고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저스트 그냥 이거를 생존하고 이걸로 먹고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무치리자 오락회에서 막 세상에 있는 횟집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스타일로 횟집 만들어서 먹고, 니는 네 스타일로 횟집 만들어서 먹고, 내 좋아하는 음식이 오고, 이 사람 너 집에 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그런 경제를 좀 이제 공존의 경제, 경쟁의 경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처럼 물건을 팔아서 네 거를 살 거냐, 내 거를 살 거냐. 내가 이기면 너가 죽는 거고, 이 경제 있잖아요. 이 경제가 이제 경쟁의 경제인데, 나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산업구나, 기재구나 이런 선수들하고 얘기하면 좀 사람들 좀 얘기가 되는데, 인천시가 지자체는 철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요 공존의 경제, 동네 중심으로, 우리 지역 중심으로 서로 먹고 사는 경제하고, 그 다음에 경쟁의 경제, 경쟁의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서 막 이기고 지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저는 거의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생각해보시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정신 차렸다는 게 뭐냐면요, 얘네가 동네에서 공존의 경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80년대, 90년대 글로벌 시장으로 푹 들어왔어요. 일본의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들어와서 승리를 했을까요? 졌을까요? 어마무시한 승리를 했죠. 산요, 파나소닉, 부지츠, 어마무시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본 사람들이요, 국제시장에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어오죠.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거를,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걸 국내 시장에 돈을 딱 푸니까 국내 시장이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런 초밥집 같은 게 원래는 500만 원이면은 그만한 건물로 팔 일도 없고 살 일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돈이 워낙 크게 져버리니까 이 돈들이 갑자기 이게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산다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뽑을 만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해석하시면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먹고 사는 거는 똑같은데 괜히 돈이 멈춰져가지고 버블이 생기고 호황객이 따라가고 이러니까 말이다 해가지고 그 선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본 선수들이 철수했어요. 실력이 없어 철수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요거하고 커뮤니티 베이스라는 지역 경제하고 경쟁의 경제가 1대 9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도 매일 불안한 이유가 혹시나 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그럼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막 이 불안이 있는 건데, 나 보니까 안 돼도 좋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그런 큰 산업경제의 그름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존의 경제인데 그런 걸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매일 하시니까 제가 괜히 뭐 그렇긴 한데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에서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비즈니스로 해석한 해결하는 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가 쓰면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해가지고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요. 비즈니스 개념은 여러분들을 공무원분들이라서 비즈니스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거고 좀 뉘앙스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 왜 비즈니스라는 말이 좋은 거냐면요. 비즈니스는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그 원리가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안 되면 생태계가 안 돌아가요. 맞죠? 그죠?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 비즈니스가 아무리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할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로 돌아가야만이 그 떡볶이가 계속 유지가 돼. 그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개념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를 우리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나는 이제 자꾸 공공 쪽에서 앞으로 커뮤니티 디자인 혹은 도시재생 앞으로 뭐 이번 정부 도시재생 엄청나게 얘기하고 이제 그걸 갈 겁니다. 이렇게 갈 때 그걸 다시 다 디자인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강조드리면은 반드시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 예산이나 공공에서의 예산이 투입되면 돌아가고 예산이 철수되면 안 돌아가는 거는 비즈니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나오던데 완주군의 힐링 사업으로 활기찬 마을 여기 이제 안더 파워 빌리지라고 오늘도 신문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네 자체의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만들었어요. 이건 아마 오늘 보니까 뭐 황토 찜질방 무슨 사업 엄청 나가면서 이런 거는 또 보니까 유기농 뷔페 식당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오는가 봐요. 이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또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이런 에너지 이런 거 뭐 당연히 관심하시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축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할머니 뭐 어쨌든 착한 지구인 뭐 이렇게 해서 관광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설계로 기한에 따르고 그런 거 이제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서로 공존하고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아주 발달된 나라 아주 어딜 가나 지역사회가 어딜 가나 발달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국가 경제 전체의 이 오르락 내리락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탄탄하면은 그렇게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일본은 이런 것이 엄청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는 것도 이제 디자인적으로 해야 돼요. 디자인적으로 한다는 건 쓸 사람들의 감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 두 번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죠? 세 번째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런 형광등이 있는데요. 저 기술이 요즘에는 발달돼가지고 LED 해서 막 별의별 기술까지 다 올라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 형광등 만드는 기술이 아주 초기에 근본적인 조그마한 기술들이 있겠죠, 그죠? 그것이 발달돼 아주 옛날 기술도 있고 그 다음 기술도 있고 그 다음 기술도 있고 요즘에 와서 최신의 기술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이제 갤럭시가 S8을 쓰잖아요.
그러면 뭐 빅3가 있고 뭐 거기 엄청난 기술이 있죠, 그죠? 그럼 갤럭시 S8 말고 그전 단계에도 기술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발달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여기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 기술들 이런 걸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적정 기술. 꼭 최신 기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봉사활동 한다고 이 적정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 막 물이 귀해가지고 암물이나 먹으니까 막 배탈 나고 막 야단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링 기술들을 써가지고 적정 기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물을 그렇게 먹어도 배탈이 안 나게 하는 그런 기술은 보다는 기술이 아니고, 필리핀이나 막 이런 나라에 가면은 못 사는 집에 가면은 환자총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칸칸한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막 적정 기술을 넣어서 막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막 천장에 물을 넣어서 그렇게 넣으니까 빛을 받아서 그게 분사가 되니까 환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정 기술은 전자, 자동차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직사회에는 저는 이제 그런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가지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꼭 최신의 기술 말고도 쓰면 할 수가 있다. 어두운 집은 물 밝혀줄 수도 있고, 물이 없는 물이 묻은 집은 그런 거 될 수도 있고, 이동이.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이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아프리카에 이런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동네 애들이 뭐 4km, 5km 걸어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일과예요. 일과겠죠. 4km, 5km 와서 물 떠가지고 오면 중간에 안주면 다 쏟고 그다음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거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이 자동차 바퀴처럼 타이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 넣어가지고 줄 넣어서 당기면 이렇게 오는 그런 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를 가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런 게 다 적정이 있어요. 이해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 서비스 디자인 중에서도 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적정 기술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지금 좀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서비스 디자인을 가지고 강화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적정 기사를 써서 강화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은데,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많죠, 그죠? 강화도가 지금 인삼도 많고, 다 많은데, 저는 강화도 하면 알고 있는 건 수무밖에 모르겠습니다. 수무밖에 몰라요. 서울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강화도의 새우젓이 유명하죠, 그죠? 강화도 강진, 이쪽에 새우젓은 알고, 강화도는 새우젓, 이렇게 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 가지고 대중들에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오늘 그냥 듣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내가 서비스를 이제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의 요 접점을 우리가 터치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접점을 설계하는 거예요. 접점. 그러면 강화도라고 하는 이 수많은 농산물하고 특산물하고 어쨌든 문화유산 그런 거를 이 수많은 소비자들하고 요 접점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디자인할 거냐, 이런 걸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디자인한다라고 하면은 요 접점을 어떻게 디자인하겠어요? 디자이너는 뭐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느낌과 감성과 경험을 설계하면은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 거 말이야 좋은 거 많으니까 서울 광화문에다가 말이야 대형 매장 한 100억 넣어가지고 딱 만들어서 그냥 딱 하자 이러면은 이제 내 입장은 그냥 한 거고, 도대체 서울 광화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들을 하고 다니는 건가, 음식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면 될까,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접점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터치 포인트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럼 오늘 정보를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다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디자이너가 안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면 안 되냐면, 디자이너는 사회 쓰는 사람들의 감성과 경험 세계를 생각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사용자가 있죠. 그게 산주가 될 수도 있고, 살림하시는 분, 축사 쪽은 축사업 하는 사람이 되겠고, 다 있죠, 사람이. 그죠?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쪽에서는 여기 뭐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은 페르소나 혹은 퍼소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어떤 사람들인가, 요거를 아주 디파인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지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거예요. 가족은 얼마나 있고, 주로 아침에는 뭐하고 점심은 뭐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줄까, 이런 개념을 가져요. 사실 인천 강화도를 가지고 우리는 대중들이 잘 알고 좋아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강화도를 써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이제 이런 개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이것도 그냥 이미지만 하지 마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표현할 때 이걸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지 서비스 하시는 분은 디자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 7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고,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조석은 그래도 실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줄 것인가,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도대체 어떤 경험들을,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사시는지, 그거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서비스를 줄 수가 있겠다. 그게 자매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강화도를 가지고 한다면은, 강화도를 쓸만한 서울시에 있는 여성들이 과연 식생활과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있겠어요?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더 강화 브랜드를. 뭡니까? 알아요. 더 강화. 그래서 이 강화 밥상 이런 디자인을 막 해가고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 밥상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강화 밥상, 더 강화 밥상. 이런 것도 디자인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많은데 침체돼 있어. 이걸 어떡할까 이러면은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소구할 것인가. 안쪽에서 설계를 하나씩 하면은 저는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 주제로, 이제 벌써 3가지 탑픽 얘기했죠. 그죠? 마지막 탑픽입니다. 4번째 탑픽. 이게 이제 저는 이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은, 디자인에서는 무슨 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오픈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시리어스하게 하는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과연 사용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샘플을 다 만들어 놓고 체험을 하게 해서 다시 마지막 수정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 걸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한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하나의 광고를 하나 하면은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뭔가 서비스를 쓴다고 했을 때 막판에 마지막에 가서 진짜 사람들이 이걸 무슨 경험을 할 건가. 우리는 용지 하나를, 서식지 하나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프로토타이핑.
이걸 놓고 사람들 쓰게 했더니만 제대로 찾아 쓰더라, 못 쓰더라, 이걸 알아내. 그래서 오늘 저쪽에도 와 계시니까만 우리 디자인, 인천 TP의 디자인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 프로토타이핑 랩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실은 이 디자인 쪽에 제가 남들은 여기 계시는 잘 압니다. 아는데 프로토타이핑 랩을 만든 건 인천시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저 아저씨 저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뭐 기획하면은 저 집에 가서 이거 좀 제발 좀 실험 좀 해달라, 프로토타입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실험, 사용자들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리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메인으로 하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없습니까? 본인이 없는 거지. 자,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가장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추상적으로 느낄 것인가, 여러분 공직자분들도 이걸 구체적인 하나의 팩트로 보면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얘기는 아마 뭐처럼 한 번씩 유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이 도약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은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 것 같아요? IoT가 가장, 제가 봤을 때 IoT가 가장 중요해요. 사물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다 사물이죠. 의자도 다 사물이잖아요.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갔다. 인터넷이 들어간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커넥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십 같은 거는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계획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기서 컨트롤이 다 돼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아무튼 사물 인터넷이에요. 조금만 이해해 봅시다. 두 번째 이제 그죠, 이해를 해보면은 사물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센싱 기술이라고 해요. 센싱 기술 이해하시죠? 그죠? 센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알아내는 기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이 센싱 기술이죠. 인천 같으면 CCTV가 다 그 센서죠. 사실 그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있고 몇 시에 지나가고 있고 큰 놈이 지나가고 작은 놈이 지나가고, 이게 다 센싱을 하죠. 그 놈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센싱을 하니까 뭐가 많이 보여요? 데이터죠.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빅데이터 그러는 거고, 또 이해해 봅시다. 중요한 얘기라서 조금만 이해해 봅시다. 빅데이터가 많이 모이니까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클라우드라고. 저쪽에다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꽃이 되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왜 인공지능이라고 하냐면 세상 만사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센싱이 돼서 다 보여가지고 빅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해석을 해서 아침에 도로가 이 도로는 주로 트럭이 많이 다니는 도로다 해석을 해서
트럭의 속도와 이런 걸 다 감안해 보면은 뭐 그죠? 전멸 시간을 이렇게 둬야 된다 이런 게 그냥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AI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기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술은 다 발전되어 있다. 그런데 기술은 테크놀로지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이제 acceptability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실제로 내 생활에 쓰는 부분은 갭이 많은 거예요. 갭이 많은 거예요. 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자면은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들이 이만큼 다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현실적인 생활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공직이나 과학기술하는 사람들, 혹은 저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혹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 수많은 이 기술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게 할 것인가, 이 갭을 줄여내는 거예요. 이 갭을.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해요? enabler라고 해요. enable 한다 이러면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뭐든지.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그림만 그려지면 얘는 다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얘기 나왔는데, 기술이 주인이 아니고 걔는 이제 기본으로 다 깔려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라는 그 원하는 것만 클리어하게 그려지면 이제는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요거는 저의 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 나오면 즉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많이 나오는 말이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다 대체한다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 그건 옳지 않다. 그런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되면 이제 성장이 이제 없어진다 이러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얘 같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 센스가 있는 거죠, 그죠? 센스가 찡겨버리고 지네가 손을 공신해가지고는 돈 체크리스트 많이 해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톨게이트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그냥 제가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걱정이에요. 우리 이제 은행에 가면은 이게 이제 거의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에서 다 해버려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달 사시면은 은행에 갈 일이 몇 번 있으세요? 한 달에 은행에 10번 가시는 분, 5번 이상 가시는 분, 3번 이상 가시는 분, 한 번도 안 가시는 분, 대부분이에요. 그죠? 은행에 안 가죠. 은행 매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엄청 뛰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은행에 가서 뭐 돈 주십시오, 뭐 통장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일을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들이 이 일을 단순 대체하는 수단으로 가버리면은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매일 그 있던 일을 대체해버린다는 것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톨게이트가 고속도로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게 뭐가 될 것인가라고 이런 게 자꾸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돼야 된다.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는 먹고 사는 구조는 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 선거부터 다
민간이고 많죠, 그죠? 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이제 마지막 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메타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머릿속에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메타 프로덕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얘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전화기가 옛날에는 얘 용도가 뭐였어요? 이 통화하는 거죠. 통화 소리로, 그죠? 텔레폰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얘를 통화 용도로만 써요? 뭐로 써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한 번도 통화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죠? 그죠? 맞죠? 얘 가지고 뭐 해요? 결제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죠? 예약도 하고, 얘 없으면 여러분들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휴가 때는 제발 이거 놓고 어디 가고 싶죠? 얘를 왜 얘기하는지 메타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그 뜻이 뭐냐면요, 이 제품이 단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 아니라 얘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거장이 된다. 정거장. 그래서 이제 얘를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정거장이 되어버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껑충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이게 나오고 이 시점에서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얘처럼 메타 프로덕트를 하면은 새로운 가능성이 엄청나게 열린다. 단일 기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뭔지 감이 오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서비스 디자인을, 그것도 이제 얘가 단일 경험이 아니고 뭔가 복합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복합적인 경험을 원하는지를 알면은 여기다가 다 그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 사람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디 강연 가서 이런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은 사람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래요. 비즈니스라는 이 머리의 가장 끝에 있는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여기에 비즈니스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만 해도 아침에 제가 여기와 관련돼서 쓴 돈이 아마 500원은 될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죠? 샴푸도 썼고, 그죠? 헤어드라이도 썼고, 그 다음에 또 젤도 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더 많이 쓰죠, 여기다가. 근데 이게 다 돈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다 사람 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발톱 친다?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 하는 저 가장 밑에 있는 저 발톱 쪽에도 비즈니스가 있어 없어요? 엄청 있죠, 그죠? 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싶으면은 사람을 잘 이해하면은 비즈니스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예를 들어요. 이 발 하나를 가지고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이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발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요. 이 발을 신체를 바디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산업이 쫙 있고 양말, 신발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의 기능이 뭐예요? 기능은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동한다는 걸 도와주는 걸로 산업이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다 이쪽이죠. 다 이런 겁니다. 산업이. 여기까지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산업의 흐름을 돌아가는 거를 조금
조금 맥을 잡으시면 재밌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비즈니스는 다 사람 몸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모든 비즈니스는 거의 사람 몸 중에서 겉으로 나와 있는 그쪽 몸을 주로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발, 옷, 안경, 다 엑스터널 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람의 몸 안에 관한 부분이 요즘에 관심이 커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 산업들이 다 이 몸 안을 보려고 하는 산업 맞죠? 맞췄을까? 그럼 몸 안을 보려고 요즘에 가장 핫한 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신체 부위로 보면 요 팔목 부위 가지고 아주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인다 해서 각종 센서들이 여기에 막 승부를 걸어오죠, 그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눈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큰 산업은 어디 있냐면 브레인입니다. 머리입니다. 머리를 경험해요. 이 정도로 할게요.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왜냐면 중간에 쉬었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끝내야지, 그죠? 쉬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겉에 몸 중심으로 가다가 안에 중심 몸으로 이제 서서히 가요. 다 먹는 거 관심이죠.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할만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요 뇌입니다. 뇌인데 여기는 다 익스피리언스, 경험, 느낌이 이 세계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어프로치한 영역이 아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 하나만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케이스 쭉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 우리 국민들, 시민들, 고객들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고객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사실은 솔직히 서로가 저도 공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얘네 중심으로 이런 중심으로 하잖아.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도대체 밤에 노인이 주무시다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걸 알면 그게 새로운 서비스가 꽤 많아요. anyway, 사람의 머리에 가능성이 많은데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냐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혹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고 사는지 그것만 클리어하게 이해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청소년 정책을 한다 그러면은 청소년이 초등학생이 도대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얘가 지나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그죠? 그런 걸 알면은 정책적 수단이 갈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요 경험들을 쫙 추적해서 그걸 찾아나간다 계속. 그럴 때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냉장고를요 들은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제가 이걸 삼성전자하고 정말로 공을 들였어요. 여러분들 패밀리 홈 냉장고 결론적으로 이런 냉장고인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머리도 크게 들어가 있고 보셨어요? 요즘에 이런 냉장고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래프예요. 이게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 이 주부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도대체 먹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식생활과 관련돼서 무슨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를 이거는 요약하고 엄청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뭘 해볼까? 그 다음에 냉장고에 뭐가 있나? 맞죠? 해먹을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오늘은 해줘야 되나? 다 고민. 그 고민을
그것도 아주 고독한 고민이에요. 아무도 신랑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건 up to you. 그대 운명이 하면 지금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퇴근할 때 되면은 집에 가기 전에 퇴근할 때 가만 있어봐. 오늘은 두부를 한 번을 사가지고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얘는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핵심은 얘가 해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핵심은 식재료예요. 식재료 얘가요. 핵심은 아까 산차산업입니다. 핵심은 냉장고가 지 스스로 자기를 촬영해가지고 내 냉장고 안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거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물론 식단 계획까지 다 놓고 막 야단나요. 얘가 지금. 그러면은 얘가 식재료를 오려해가지고 이마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배달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셰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레시피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나와요. 메뉴를 같이. 그러다가 요즘에는 얘가 요즘에는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게 되게 커요. 이게 공부빵이에요, 공부빵. 공부빵이 돼가지고 무겁게 놓고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작습지가 다 들어와가지고 얘가 보고 공부하고 이래 밥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요즘 광고 나오는 게 그 장인어른하고 사이 그런다는 게 장모님도 없고 부인도 없는데 둘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맞죠? 그죠? 광고가 그죠? 왜 해먹겠어요? 얘가 다 도와주니까. 그래서 얘 광고가 우리가 할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식생활의 고통을 다 잊으시고 그들은 즐기기만 하세요. 즐기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사람.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만들 때 승부를 내는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탁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사용자라는 부분이에요. 얘는 뭐냐면요. 요즘에 히트 상품인데요. 얘가 트윈 워시, 이거 사신 분 있어요? 혹시 또 자티 얘기를 했는데 트론 스타일러, 이거 사신 분 있어요? 스타일러? 인천 씨도 얼굴이 좀 작네. 비싸요. 그런데 얘가 트론 스타일러는 얘는 처음에는 240만 원에 출시가 됐는데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 좀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80만 원, 100kg 뭐 이렇게까지 가요. 자, 그러면 여기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이다가 그래서 요새 삼겹살 집에도 이거 이제 다 먹는다 그럽니다. 어디를 먹을까? 그래서 버섯 거기다 다 맡기고 고기만 즐기세요. 뭐 이런. 얘는 뭐냐면 탈취입니다. 탈취. 냄새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름 이거 다리미 역할을 했어요. 요 역할로 얘가 240만 원짜리가 2kg 산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탈취, 그 다음에 다리미, 이게 기술로 치면 엄청나게 어렵게 쓰는 기술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물 먹는 거 아마도 있고, 뭐, 탈취, 하는 게 많잖아요. 자, 이거 왜? 트윈워시는요, 이건 뭐냐면요. 큰 빨래는 큰 통에, 작은 빨래는 작은 통이에요. 주부님들, 그거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이것도 원리는 간단해요. 사람들의 생활에서 주부가 도대체 빨래와 관련돼서 무슨 경험을 하고 살고 있나라고 따져보니까 메인 포인트가 이거는 제가 이거는 LG전자, 삼성전자하고 했었어요. 주부가요. 빨래를 신랑이 빨래를 해달라고 하는데 빨래통에 가서 딱 가보니까 빨래가 반쯤 찼어요. 반쯤 찼는데 이걸 가지고 돌리려고 하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부가 빨래통에 가서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신랑 작업복하고 애기 내복하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또 답이 안 나오죠. 요겁니다. 포인트는 뭐거든요. 작업복하고 애기 내복하고를 어떻게 할까? 저거 빨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남자들이 밤에 이제 회식하고 뭐 많이 먹고 집에 갔는데 겨울에 이렇게 갔는데 집에 가니까 부인하고 자제분들이 아이고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냐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제 베란다에 가서 널어 놓을 거냐. 그 다음에 오늘 입고 간 그 양복 바지가 주름이 막 촉촉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탁기가 스타일러가 나왔는데 빅히트 상품입니다. 진짜 빅히트 상품이에요.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기술이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의 요건은 뭐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경험하고 있는 거고 오만 클리어하게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뭐 이것도 이런 거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구현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책상마저도 한쌤이 책상 요거 하나를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하면 어떻게 될 건가? 책상에 책만 올려놓을 것인가? 책상에서 애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는가? 새로운 서비스를 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동차 이거는 뭐 저희가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이제 앞으로 스마트카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더 표현해 볼게요. 자율주행차 얘기 나오죠. 그죠? 자율주행차 하면은 자율주행차는 여러분들이 대자면 시간이 난 좀 걸릴 것 같은데 운전을 안 하고 팔짱 이렇게 끼고 있다고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들 자꾸 이렇게 있는 시간에 이제는 좀 딴 거 하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동차가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면은 서비스 센터에 걔가 서비스 이제 포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동차가. 그죠? 그럼 자동차 안에서의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할 때는 이 그림이 사람이 도대체 자동차에 앉아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경험하고 어떻게 가느냐. 그때 새로운 서비스가 된다면 그게 뭘까? 이걸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이거는요 KMW라고 하는 그런 KMW라고 하는 요 회사가요. 이거는 빅히트 상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인천시 같은 데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게 이제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은 역할이 뭐예요? 이제 이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고속도로가 되든지 일반 도로에. 그래서 이제 이 가로등에다가 새로운 서비스, 이 가로등이 내인데 새로운 서비스를 해준다. 사람들한테, 운전자들한테. 그게 뭘까? 그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와이파이. 오케이. 그거 괜찮아. 그건 당연합니다. 얘가 통신까지. 얘가 이제 해주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요. 저 앞에 사고 난 것을 뒤로 전파해주는 기능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2차, 3차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앞에 사고가 나면은 이게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솔루션들인데 얘가 센싱해가지고 뒤로 전파를 해줘요. 전파를 해주면은 엥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로등에서 갑자기 엥 하고 일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옆으로 비키겠죠. 천천히 가고. 미국에 되면 가보니까 회사 가는 거니까 이게 엥 거리니까 차들 옆으로 사이로 구급차하고 막 이렇게 얘가 역할이 막 그런 거예요. 요즘에 뭐 골목길에 가로등은 얘가 벌써 불 밝히는 기능에서 많이 딴 걸로 많이 갔죠. 그죠? 카메라도 있고 다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메타 프로덕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의 지역에 있는 이 수많은 기업들한테 인식을 좀 바꿔줘가지고 사람들아, 너네 당신들 말이야 내일 그 제품 그 사업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를 해라. 이런 걸 하시는 여러분들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만 더 얘기만 금방 할게요. 좀 어려워요. 이게요. 여러분들은 뭐
뭐 낙동공단이든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죠? 특히 부산의 제조업들이 많고 그죠?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제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사가세요 팔아버리는 요 비즈니스들이 가장 간단한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정말로 이런 새로운 상황이 나오면은 복잡하게 나가요. 하고 이런 얘기들인데 조금 복잡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디자인 경영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아요. 저는 인천시 디자인 작품을 근데 제가 이제 디자인 센터에 있는 곳에서 하는데요. 조금 표현하자면은 되게 이제 좀 순수하고 좀 원칙적으로 접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그래서 제가 특히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프로토타이핑 레벨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용자들의 경험을 아예 실험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어요. 정부 산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는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시다가 새로운 거 뭐 생각나시면 저쪽에 가서 실험해달라고 실험해달라고. 뭐 디자인 국제 포럼도 하고 뭐 CGS도 그리고 인천시에는 우리 성 부의장님 인천시 의회 부의장님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고 잘해 주시더라고요. 연설하시는 거 아주 좋고 그런 거를 좀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디자이너가 꼭 색칠하는 디자이너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행정에서 사용자의 경험 세계에 중점을 두면 새로운 서비스를 엄청나게 만들 수가 있다. 디자이너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본 이런 부분은 인천시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사회적 자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인프루브 시키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은 인천 같이 아주 그야말로 인천을 경험하자 이러면서 파라다이스 시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은데 거기 가면 경험이 좀 달라. 사람의 차원이. 그 다음에 기업에 혹시 기업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 R&D의 균형을 가져가는 서비스 R&D라는 것은 사람들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만이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잘 하시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